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미 고관세 쇼크 이제 본격화 물가 고용 동시 악화도 트럼프 행정부 100일 FRB 물가 상승이 시작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해고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에 대해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1등은 중국인 작년 한 해 얼마나 타갔나 보니 일 택시 회사들 M미터기 배우러 갔다. 한 모빌리티 러브콜 사연은 이재명 소상공인 생존 위기에 국가 책임 다해야 아업 상승받고 경영난에 직원 줄였더니 세금 폭탄. 그는 이 커뮤니티를 식민지화하려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의 텍사스 마을 인수계획 내부 살펴보기. 그 다음에는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그 일요일날 방송 내용을 캡처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미 고관세 쇼크 이제 본격화, 물가 고용 동시 악화도 트럼프 행정부 100일 5월 4일자 그 지지컴 보도 내용입니다. 밀란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대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화상 인터뷰에서 고용 통계에는 고관세 발표 이후의 기간도 반영돼 있다는 점은 강조할 만하다고 성과를 자랑했다. 관세 발동으로 우려되는 인플레이션 재현도 현재로서는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최근 발표된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3%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 트럼프는 2일 SNS에서의 투고에서 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 재차 요구했다. 한편 1월에서 3월기의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은 연율 환산으로 전기 대비 0.3% 감소로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장내 불안으로 한때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무엇보다 관세 도입을 앞두고 진입하면서 수입이 급증해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린 측면도 있어 베센트 재무장관은 경제 실태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DMO의 미국 주임 이코노미스트 스캇 앤더슨 씨는 모든 영향은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원로 FRB 이사는 미 TV에 대해 관세에 의한 코스트 상승이 심각해지면 기업은 인원 삭감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이 시작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해고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 이 사람은 관세 정책을 위반한 밀란 경제학자의 어떤 그 논문을 쓴 그런 사람이죠. 관세 정책에 대해서. FRB 물가 상승이 시작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해고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화법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 수입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가격에 모두 전가되는가? 두 번째, 판매 가격이 상승하면 매출이 감소하는가? 일본은 30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못하였고 또한 임금도 올리지 못했다. 디플레이션 상황이었다. 세 번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매출을 증가시키며 매출 이익을 올려야 하는 것이 기업 경영이 개선해야 할 활동 아닌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제조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익 확보를 위해 직원들을 반드시 해고하는 것은 정답인가? 다섯 번째, 원재료 수입 가격이 상승한다면 재고를 반드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가? 원재료를 추가 확보한다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반드시 상품 및 제품 재고를 줄여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야만 한다.
이를 게을리 해놓고 지금부터 해고하려 하는 무능한 경영자들이 관세 인상을 공격하는 거 아닌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도 공급 사실이 안정적이라면 굳이 재고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까?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직원을 해고한다는 경고는 원가세계 패러다임이다. 오히려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그들의 경험과 충성을 유도하여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 에너지를 투입하도록 경영 방침을 바꿔야 할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어쨌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아베가 채택한 정책은 그 돈을 푸는 거였죠.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뒤에 있는 그 편집한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1등은 중국인. 작년 한 해 얼마나 타갔나 보니 박영덕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5월 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인용을 했는데 외국인 제외 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087명으로 지난 2023년 1만 4,630명보다 16.8% 늘었다. 2024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17,087명인데 부정수급 건수는 45,909건, 부정수급액은 25억 5,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도둑질을 하는 거죠. 국가 자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 45,909건으로 2023년 4만 20건 대비 14%, 부정수급액은 25억 5,800만 원으로 2023년 19억 9,100만 원 대비 28.5% 각각 늘었다. 국적별 적발 인원 중국이 제일 많네요. 여긴 조선족 포함일 겁니다. 미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건보 적용 상호주의를 도입 검토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뭐 적용해주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직계 좀비속 여기까지 외국인한테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그 병원에서 경험을 했는데 국내에서 일은 안 하고 그 자식이 중국인인 것 같은데 저기 조선족 얼마나 그 시건방지게 구는지 마치 그 중국인들이 뭐 비행기에서 큰 소리 치고 떠드는 그런 무례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몰라도 그 수시로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거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어떤 할머니인데 말씨가 딱 그 이북 말씨, 조선족 말씨 직계 좀비 속으로 걸어놓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자식이 국내에 들어와서 어디 그 직장을 다니니까 건강보험료를 적용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주의로 돼야 된다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일 택시회사들 M미터기 배우러 왔다. 한국 모빌리티 러브콜 사연은 세종 김민정 조선비지에서 5월 4일 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크로스 택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이동 수요가 급감한 이후 일본 전국 100여 개 법인 택시 회사가 모여 만든 단체이다. 한국은 M미터기로 요금을 실시간 조정할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기계를 뜯어야 요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죠. 지난 18일 한국의 한 택시회사 창업이 한국 법인 택시 운영 실태를 둘러본 일본 크로스 택시 대표단은 탄성을 터뜨렸다. 이들은 서울 법인 택시 운송조합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연신 매몰을 이어갔다. 택시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이지만 택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오히려 기술과 제도 양면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한 것이다. M미터기는 GPS를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 거리, 속도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요금을 자동 산정하는 장치다. 한국은 2021년 정부 주도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 M미터기 도입을 허용했고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크로스 택시 대표단은 판교 본사를 찾아 자율주행 차량 시연을 참관하고 스마트 택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지털 혁신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소상공인 생존위기에 국가 책임을 다해야. 생존위기라는 용어 때문에 이거를 채택을 해봤습니다. KBS 5월 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소상인과 만남부터 정책 발표까지 민생 행보의 속도. 경북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일정을 시작한 이 후보는 소상공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생수를 구입하는 등 밀착 행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등 7대 공약을 제시, 안심코를 확대하여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소상공인 육아휴직 수당을 확대. 이거 별따로 파기환송 얘기도 좀 얘기를 나온 게 있고요. 참고적으로 그 PPP 대선에서 탈락한 한동훈의 공약은 중산층 중흥이었다. 소상공인이 그렇게 본다면은 빈곤층이냐 중산층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도 그 법상으로는 소상공인에 아마 분류가 될 겁니다. 요즘 뭐 거의 뭐 매출을 못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가업상속받고 경영난에 직원 줄였더니 세금 폭탄. 이게 소상공인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송기영 기자 조선비즈.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로 최대 600억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5년 지켜야. 자산 지분 매각 금지에 고용도 유지해야 한다. 5년간 사후관리 위법으로 541억 원 추징당했다. 이런 내용으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뉴스도 나왔지만은 빚이 많은 기업 같은 경우 그 자식이 그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전문 그 기업 매입을 하고 팔고 사는 그런 단체나 기관, 금융기관들한테 먹이 사냥감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담당 세무사는 장남에게 직원을 급격히 줄이면 공제받은 상속세 250억 원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고 조언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기업 대출을 받아 고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을 위반하면 세금을 추징당하냐면은 상속재산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한 중 처분할 경우,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업 상속 공제로 공제받은 혜택을 되돌려야 해야 된다. 여기에 추가로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간 고용유지 위반 추징이 가장 많았다. 인수하고 보니까 그 선대에서 참 인간의 정으로서 잘라내지 못하고 같이 늙어간 그 직원들이 많은 게 소상직원들은 많습니다. 서로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때 예를 들어서 청계천 골목에서 구멍가게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중소기업까지 발전할 그런 거를 옆에서 또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자식이 이제 넘겨받으려니까 부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봐서는 불필요한 그 나이 든 사람들을 아주 그 부친이 계속 쓰고 있는 게 불만이었는데, 자기가 그거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참 이 기업에 오랫동안 충성했던 그 고령 직원들을 잘라낸다면은 5년 이내에 그러면 추징금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직원을 그 감축하거나 그 승계 전에 어쨌든 일본보다 사후 관리가 너무 까다롭다. 이런 것이 이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 커뮤니티를 식민지하려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의 텍사스 마을 인수계획 내부 살펴보기. 월 메카시 폴리티코에서 5월 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카치카 빌리지라는 데를 앨런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 도시로 만들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텍사스에서 곧 새로운 도시가 될 스타베이스이자 앨런 머스크의 첫 번째 회사 도시가 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스페이스 X 직원이 대다수인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스크의 대규모 로켓 발사대 주변 땅을 자체 도시로 삼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페이스 X가 10년 전 카메론 카운티에 도착한 이후로 임대료가 거의 15% 상승하고 로켓 발사 시 인근 해변 접근이 제한되어 주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높은 빈곤율과 낮은 교육 수준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인구 약 40만 명이 카운티의 경제 구태타로 예고가 된다. 스페이스 X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와 인근만의 오염을 주장하는 지역단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꼭 우리는 비슷하네요. 뭐가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뭐 으쌰으쌰하는 게 대부분 환경단체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좌파 사고방식에 조정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내세우는 건 환경인데 속내는 뭐 뜯어먹는 거 그런 거죠. 이 회사는 이 지역에 3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1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리오그란데 밸리 커뮤니티 조직가인 베카 히노 조사는 그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임대료가 오르고 도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는 리오그란테 밸리에 거주하는 1000명 이상의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도시 최대 고용주다. 스페이스 베이스의 통합은 주로 스페이스X의 통제 문제인 것 같다. 수십 년 동안 회사 도시는 미국 경제기계의 구조의 일부였다. 이렇게 이제 또 진단을 하고 있네요. 토요일 날 무슨 선거가 있는 모양인데 머스크가 이 먼 길을 걷는 이 지역의 지방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발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격하는 멘트로서 일론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로 향하고 있는데 화성 식민지로 가기 전에 먼저 그는 이 커뮤니티를 식민지 하려고 합니다. 상호 간의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저개발되고 교육 수준도 낮고 뭐 이런 지역에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우주 발사 기지를 만든다는 건데 그 이해관계들이 있고 뭐 또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사람들이 사는 장소다 보니까 어쨌든 뭐 진행될 거예요. 뭐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간에 뭔가 심리적인 보상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물질적인 보상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죠. 뭐 많은 영화 미국 영화에서도 이런 류의 그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프랑스 파업 일정 프랑스와 한국이 비슷하다. 예.
뭐 5월 1일 노동절에 대한 히스토리를 소개해주고 있고, 프랑스는 파업의 나라다. 2008년에서 2017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직원 1000명당 평균 118일의 파업일이 나왔다. 프랑스는 118일인데 미국은 단지 5일이었다. 이런 파업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 파업도 순서대로 하더라. 아무나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1월에는 철도 노동자들이 전국적 무제한 파업, 2월에는 프랑스 전역 항구 노동자들 10일간 4시간씩 파업, 3, 4월은 교사 및 공무원들의 파업, 5월은 의료업계와 철도산업계 근로자들이 참여한다. 프랑스 의대생 총연합회 전국 총파업으로 투쟁을 촉구했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프랑스 의사들은 왜 파업을 하냐? 그것은 이번에 법안이 나왔는데 의사들의 근무지 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방에 잘들 안 갈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쪽에서는 공공의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일부는 그 지역의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찬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의사 수를 늘리면은 자기네들 그동안의 이해관계, 이권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나 등등의 사회적 지위가 침해를 당하니까 한국은 반대를 한 거겠죠. 지역마다 개업의 티오를 두는 제도, 한마디로 의사가 부족한 지방 가서 의료 활동하라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이 노란색이 이 의료 사막지대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개혁을 해야 하는 프랑스. 채찍만 때리지 말고 알아서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당구를 주는 것이 먼저 아니냐. 어떻게 가느냐. 의료 수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재정이 지금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프랑스도 고령화로 해서 고령화 의료 서비스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나라다. 프랑스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포괄적인 의료 보장이 잘 되어 있으며 공공의료보험은 환자에게 평균 의료비의 70%를 보장한답니다. 고령자 상승으로 매년 폭증하는 정부의 의료 및 보건지출. 2024년 프랑스 보건지출은 GDP의 12.5%로 2019년 이후 20%가 증가했다. 안 그래도 복지지출 삭감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유사한 것 같네요. 이권관계로 보십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사자가 들어가는 이해 집단들이 얘네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SK 해킹 사태 때문에 쭉 히스토리 좀 왜 늦게 소비자들한테 통보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뉴스에서 본 얘기를 나름대로 잘 히스토리컬하게 잘 정리해서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방송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알게 돼서 좀 좋았고요. BPF 도하 계열의 악성 코드 4종이 발견됐는데 지금 봐서는 중국 해커 쪽인 것 같다라는 아주 확증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항상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자들이 범인일 수 있다라는 의구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 수 있겠느냐? 설마 KT는 아니겠죠? 설마. 왜냐? 고객 이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도 그 KT지만은 그 아들이 와가지고 연휴 때 그 다 그 안심 이런 거 다 그 하도 업데이트도 안 돼 있고 뭐도 해가지고 참 뭐 우린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뭐 다시 그이 멤버십 뭐 이런 등등 거 해가지고 다그이 해킹이 안 되도록 무슨 보호 이런 그 이거를 세팅을 해줬습니다. 참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그거를 와가지고 해줘서 또 효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화웨이는 5G를 넘어서 5.5G도 간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 지금 포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G로 바로 넘어가겠다는 거로 하는데 그런 돈 벌어 가지고 이런 시설 투자나 그 다음에 개발을 안 하고 화웨이는 앞서가는데 왜 그런지 이런 것도 좀 비꼬고 있습니다. 저도 그 SKT 대리점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아마 엄청 속으로 짜증냈을 거예요.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T 유심공급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모집 전면 중단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고객 이탈이 문제가 됐다. 국내 통신기업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이었다. 호주 그렇게 넓은 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다는데 그 원인이 뭐냐? 미싱미들이라고 여기 그 전원주택들이 단층 주택들이 있고 그 도시에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약간 그 한 우리나라처럼면은 옛날 주공이 졌던 그 뭐 4, 5층 서민 아파트 같은 거 빌라 연립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호주에 이 개인주택을 선호하는 미국도 이런 그 시외에 이런 주택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민들은 많이 오고 그러니까는 임대료도 왕창 오르고 집값이 올리는데 주정부가 이런 건물들을 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은 이게 또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호주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엄청 올랐다. 호주도 참 그 이민 가서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저도 사실 그 아파트까지 살게 될 때까지 중간에 여기서 소개한 대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이었다. 저도 연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긴 뭐 빌라라고 했는데 빌라는 조금 약간 고급이고 보통 우리가 연립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연립을 부터 시작을 했어요. 연립 전세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경사진 부분에 요 정도 높이의 건물들이 그 미들 그 주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호주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숙지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도 양적 완화를 새로운 경제성장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0.7% 전망. 그래서 옛날에는 충격이 오면은 원화가 약세돼서 수출 호조가 돼가지고 내부 회복에 대해서 불황을 극복해왔던 역사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원화 약세와 수출 호조까지는 왔으나 내부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수출마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위기에 서 있다. 여기에 답이 있냐. 그래서
국채 발행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수 진작을 위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또 늘린다. 추경 예산 뭐 이런 거죠.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그 세수 펑크도 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채를 발행해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 이상 적자 중에 나오고 있다. 그 전에 그 재무 쪽에서 그 재무부서에서 진행했던 것은 대한민국은 재정 수지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전통 그 재무통들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당이 만약에 집권한다고 그런다면은 재정 확충을 통해 가지고 인기 전술로 갈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반면 양당의 공약은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율 배반적인 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왜 그 근로소득세가 그 많이 거치게 됐는데 이 상한선이 좀 옛날 거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면 다시 국고채 발행 규모를 크게 키워야 한다. 연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수는 없는데 돈을 써야 하니 부채를 크게 늘린다. 법인세가 안 거친다는 거죠. 또 최근에 제가 그 개별 회사 분석하면서 법인세 부채 비율을 또 제가 산정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남아도 지금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런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 상장된 기업에서도. 그런데 근로자들이 내는 돈이 법인세 내는 돈하고 맞먹는다. 이거는 그러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근로소득세 상한선을 다 인플레도 다 많이 됐고 그러니까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누진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국채회사채 등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무한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돈 찍어서 사주면 되니까. 이 정도면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상당히 빠르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플러스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시대로 가나 그것을 먼저 보여줬던 게 일본인데 아베가 특히 아베노믹스로 그것을 했었죠. 우리도 지금 그거를 쫓아가야 된다면은 결론은 우리도 잃어버린 30년,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갈 거냐를 뉴스 보도로 나왔는데 결국 우리도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트럼프 100일 성정표는 그냥 홍보해 주시는 거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트럼프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을 최대한 당겼다. 그래서 민간 재고, 이 수입한 거가 민간 재고로 넘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최근에 또 마침 얘기를 했죠. 재고 증감은 빼라. 원재료는 인정한다 그래도 여기에서 저는 원재료는 뭐 논외로 하고 그 원재료를 통해서 만든 제품 재고 생산 이런 거 재고 증가 이런 거는 빼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정부 지출을 빼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재명이 하는 얘기 같아요. GDP를 인위적으로 높여가지고 재정정책을 올려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은 그게 GDP 계산하는데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재정 수입은 집어넣더라도 재정 지출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의미 상통을 한 얘기가 저는 그 제품 재고나 상품 재고 증가하는 거 이런 거 다 빼라. 그러니까 재고 자체를 빼라. GDP 계산하는데. 네. 이런 표현들을 하면은 다분히 그 스루프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세계에서 이제 미국은 좀 자기네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은 원가 세계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조만간 찾아올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를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베센트 그 재무장관이 미국하고, 아니야, 일본하고 한국이, 그 선거가 코앞이라 더 급하게 굴더군요. 이렇게 이제 위트 삼아서 표현을 드리는데, 그 일본은 7월에 그 상원 선거를 치른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니 한국 그 부처에서 미 재무장관 한국 정부 대선 전 무역 협상 의지 강행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 전의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가 우리는 없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진행한다. 입장의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하고 패키지 협상 하는 거로 우리 언론은 보도를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이 대선 전에 뭐 해결하기 급한 모양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부 지출 빼라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집중 개선 5단계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